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오늘까지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미 도발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 육군 사격장 주변에서 숨진 병사는 사격장에서 직접 날아온 유탄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이 사고 초기에 튕겨 날아온 고비탄으로 추정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연휴에 처가를 찾아 바다 낚시를 하던 40대 아버지와 11살 큰아들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먼저 물에 빠진 막내를 구하려다 참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사기죄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2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어디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도브의 광고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황당한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대 가장 길었던 열흘 동안의 명절 연휴. 그 마지막 날 8시 뉴스 북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10월 10일인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둔 오늘 걱정했던 북한의 도발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현재 추가 도발 준비를 끝낸 채 그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 72주년을 하루 앞두고 북한 매체들은 그제 열린 경축 행사와 당 전원회의 소식을 반복적으로 전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은 여러 번 언급됐지만 추가 도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군은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준비는 이미 끝났고 시기 선택만 남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당 창건일 하루 전에 실시하는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내일 당 창건일을 넘기더라도 오는 18일 중국 당대회, 다음 달 초 트럼프의 한중일 순방 등이 북한의 선택지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지난달 23일 미군 B-1B 폭격기가 북방 한계선을 넘는 무력 시위를 한 상황이라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트럼프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양국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첨단 정찰 감시 자산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이렇게 긴장의 10월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집권공화당의 외교 담당 핵심 인사가 한 말입니다. 그 배경을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을 향해 날린 트윗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선 당시 최측근이었던 코커가 국무장관직을 원했지만 거절했고 그는 배짱이 없다며 인신공격도 덧붙였습니다. 코커 위원장도 지지 않고 트윗으로 응수했습니다. 백악관이 성인 돌봄센터로 전락해 부끄럽다며 트럼프를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비하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선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의 대북 강성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에선 단 하루도 트럼프를 말리지 않는 날이 없으며 대다수의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Secretary Tillerson, Secretary Mattis, and Chief of Staff Kelly help separate our country from chaos, and I support them very much.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 상당한 마찰이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한 발언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측근들과의 마찰은 트럼프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고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병사는 어딘가에 부딪혀서 튕긴 총알을 맞은 게 아니라 사격장에서 곧바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격장 관역을 빗나간 유탄에 맞았다는 건데 군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다 총탄을 맞고 숨진 22살 이모 상병. 사고 원인은 애초 육군이 추정했던 단단한 곳에 맞고 튕겨나온 총탄인 이른바 도비탄이 아니었습니다. 총탄에선 어딘가에 부딪힌 흔적이나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상병이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 장소까지 340m에 달하는 데다 수목이 우거져 있어 조준 사격 가능성은 없다며 관역을 빗나간 유탄에 맞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 상병이 복귀하던 전술도로는 사격장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당시 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진입로에는 경고 간판도 없었고 경계병은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조치 및 사격 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소총을 정상 각도보다 2.39도만 올려 쏴도 방호벽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격장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K2 소총의 특성상 격발 당시 반동으로 말미암아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인데 사고 장소 주변 나무에서 70여 개의 총알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술도로로 유탄이나 직격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비해서 설계하는 것이 맞는데 불량 사격장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국방부는 사격 훈련을 지휘한 중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애초 아무런 근거 없이 도비탄 사고라고 추정한 게 책임을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이모 씨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었던 이 씨의 딸도 의식을 되찾아서 병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이 딸도 범행에 가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이 씨 부녀는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큰 가방을 함께 차에 옮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딸이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A양에 대한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양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은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은 낮 3시쯤부터 이 씨의 딸에 대해 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양이 피로를 호소해 범죄 혐의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구속된 이 씨도 오후 4시 10분쯤 경찰에 나와 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던 어제와 달리 살인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도 이 씨가 범죄 혐의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오늘도 많은 의혹을 남긴 채 내일 다시 이 씨 부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함께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7살 난 막내 아들을 구하려고 아버지와 11살 형이 물에 뛰어들었는데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처음 바다에 빠졌던 막내만 근처 어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진도군의 한 선착장에서 일어났습니다. 43살 맹모 씨가 11살과 7살 된 두 아들과 함께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7살 난 막내 아들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2m 아래 바다에 빠지자 맹 씨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11살 된 큰아들 역시 동생을 구하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고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셨고요. 인근에 있던 어선에서 우선 두 아들을 먼저 구조를 했고요. 막내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처음 바다에 빠졌던 막내 아들은 어선의 구조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큰아들은 숨졌습니다. 맹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여 뒤에 구조됐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도 포천에 사는 맹 씨는 처가인 진도에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선착장에서 낚시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숨진 맹 씨 부인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늘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연장 여부를 놓고 내일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내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8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6개월이 오는 16일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처음 구속 당시 적용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로 구속을 6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 등 18개나 되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건강 문제 등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련 심리가 대부분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고령에 따른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들은 뒤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농촌에선 추수가 한창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571도를 맞은 한글날 행사도 다채로웠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황금빛 들판에서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유례 없는 봄 가뭄에 이어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무르익은 벼를 트랙터로 수확하고 정성스럽게 포대에 담습니다. 긴 연휴 동안 미뤘던 추수가 시작되면서 농촌에서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도봉산에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단풍을 만끽하고 땀을 흘리며 연휴가 끝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 등의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문화제도 열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한글 창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도심에선 한글을 처음 반포한 뒤 이뤄진 세종대왕의 어가 행렬이 재현됐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레 글씨를 쓰면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글을 써보니까 세종대왕님이 생각나고 한글을 쓰니까 뿌듯했어요. 이번 연휴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206만 명입니다. 하루 18만 7천 명 정도로 1일 공항 이용 최대 승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개항 이래 최대인 11만 6천여 명의 여행객이 입국했고 오늘도 11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는 막바지 귀경 차량 등으로 오후 한때 정체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처음 맞았던 열흘의 장기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너무 길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가끔 이 정도는 쉬는 게 좋은지 연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안상우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소홀했던 가족, 친지를 모두 만나고 함께 보낸 시간은 긴 연휴의 최대 선물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으면서 동생이랑 손잡고 사진도 찍어보고 오랜만에 동생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가족들과 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주말 제외하고는. 근데 이번에는 가족들 얼굴도 많이 보고 그래서 좋았어요. 이제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제 고생 끝이라는 사람부터 월요병보다 강도가 센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흘씩이 기니까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또 시댁 차례는 차례대로 챙겨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바로 수업에 들어가야 하고 보강도 많이 잡혀 있고 이러니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 좀 무서움, 걱정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상 처음 이뤄진 이번 장기 연휴 실험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필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끔은 좀 특별한 휴가 같은 긴 연휴 정도는 있는 게 회사원이 아닌 자영업자인 제 입장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먹고 사는데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연휴가 길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도 차질이 생기고 쉬기는 마음 편히 쉬었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의 느낌은 달랐지만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더 알차게 보내겠다는 각오와 기대는 비슷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미국에 2년 넘게 가택연금된 상태입니다. 범죄인으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범죄인 인도나 재판 모두 잘못된 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 어레스트야. 가택연금이죠. 원룸이죠. 원룸개념. 15평? 방 안에 센서가 있는데요. 네. 센서로부터 거리가 이제 제한돼요. 산업 현장에 쓰이는 고성능 송풍기 분야에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승승장구하던 이현석 대표. 이 대표의 운명이 바뀐 건 재작년 1월 경찰에 붙잡히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무 내용도 모르고 무슨 놈을 수갑을 채우냐. 내가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자기도 무슨 내용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갑 채우기가 좀 했는데 구치소로 옮겨지고 나서야 체포된 이유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몰랐죠.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이거 무슨 크게 법을 어겼나?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을 들어간 거예요. 미국 검찰이 이 씨를 이미 기소한 뒤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던 건데 한국 법원에서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보이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구치소라고. 오늘 면회 오지 말라고. 지금 비행기 타신다고. 운전하고서 너무 떨려서 옆에다 이렇게 차를 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미국 감옥에 한 달간 수감이 됐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났는데 미국 시카고의 월세방에서 구금 생활을 한 지 벌써 2년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까? 2009년 이 대표의 회사는 미국 6개 도시의 하수 처리장 건설 현장에 대형 송풍기를 수출합니다. 이때 이 도시들은 미국 정부의 아라라는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아라라는 기금은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제품을 쓸 때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회사가 한국에서 조립한 송풍기에 미국에서 조립됐다는 뜻의 어셈블드인 USA라고 허위 표기를 해서 미국 정부에 기금을 타냈고 이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검찰이 이 씨를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한 이런 범죄 혐의들을 슬쩍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죄인 인도 요청 때 가장 중한 범죄로 제시됐던 미국 정부의 기금을 허위로 타냈다는 혐의는 공소장에서 아예 삭제돼 버렸고 사기 피해자가 미국 정부라던 내용도 피해자는 미국의 민간 건설사로 바뀌었습니다. 애당초 이 대표의 회사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민간 건설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범죄인 인도 때 제시했던 주요 혐의가 무너진 만큼 신병 인도부터 잘못됐던 것이라고 이 대표는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사실상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 사실이 많이 달라진 거죠. 과연 한국 법원에서도 그런 사안이었다면 범죄인 인도를 해줬을까? 하지만 미국 법원과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한국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미국 연금 상태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던 회사는 지난 6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한국의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세계적인 비누 회사 도부가 인종차별적인 광고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기 회사 비누를 쓰면 흑인도 백인처럼 된다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흑인 여성이 짙은색 셔츠를 벗자 하얀 피부의 백인 여성이 나타납니다. 세계적 비누 샴푸 회사 도부의 광고입니다. 자사 비누를 쓰면 깨끗해진다는 걸 강조하려는 건데 돌아온 건 흑인을 비하했다는 소비자들의 비난 세례였습니다. 도부는 지난 2011년에도 흑인 여성에겐 이전, 백인 여성에겐 이후라고 표시한 광고로 거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도부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해당 광고를 삭제했습니다. 인종차별적 광고로 문제가 된 건 도부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한 세제 업체는 흑인을 세탁기에 넣으니 피부색이 밝은 중국인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광고를 만들었다가 최악의 인종차별 광고란 오명을 얻었습니다. 화장품 업체 니베아도 흰색은 순수하다고 강조했다가 백인 우월주의를 전파했다는 비난을 샀고 흑인이 곱슬머리 두상을 던지는 모습에 문명인이 되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흑인을 야만인 취급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서도 잊을만 하면 다시 등장하는 이런 광고들은 인종주의적 편견이 그만큼 뿌리 깊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요즘 신상털기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목받는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건데 대개 나쁜 짓 한 사람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정보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한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엔 해당 여교사와 학생의 사진이라며 관련 게시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습니다. 이름과 나이 등 자세한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합법적 수집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정보가 틀린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엉뚱한 사람을 초등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로 지목해 인터넷에 유포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지난 2010년 평범한 남성의 사진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라며 글을 올린 사람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지목해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사람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는데 이런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란 생각에 다른 사람의 신상을 털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건 물론 스스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장기 기증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정작 기증자 유족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장기 기증자 유족들이 기증을 마친 뒤에 시신 수습과 이송까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허군영 씨는 지난 6월 24살 된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허 씨는 아들의 넋을 기리며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 출이 끝나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수술을 끝나고 다 끝난 아들의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85kg 나갑니다. 이걸 들지를 못해요. 시신 수습에 장례식장 이송도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많이 흔들려갖고 내가 많이 잡았어요. 내가 아들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장기 기증 결정을 엄청나게 후회했지. 해당 병원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후에 대해서 좀 더 규정이 돼 있거나 한다면 좀 더 좋겠죠.
그런 시스템이 있지는 않아요. 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기조직 기증원이 업무 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을 하는 병원 절반 가까이가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을 경우 콩팥 등 장기에 대한 우선 확보권을 넘겨야 하고 이식 수술 과정의 수익도 기증원과 나눠야 합니다.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아도 병원들이 장기 이식 업무를 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던 법 조항인 만큼 일원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지난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73명. 이 가운데 63%의 유족이 전문 인력의 사후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8을 살 때 가장 많이 쓰는 4만 원대 요금으로 2년 약정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달이 통신료와 단말기 할부금을 합쳐서 전체 통신비를 내는데 단말기 값의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단말기 값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평균 2.6배나 넘게 비싼데 그럼 그 이유는 과연 뭔지 김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은 큰 부담입니다. 일단은 뭐 거의 10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넘거나 하잖아요.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돈 100만 원을 주면서 유용한가 하면은 또 잘 모르겠고. 글로벌 IT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가 우리나라와 해외의 단말기 평균 가격을 조사했더니 국내는 514달러, 해외는 197달러로 우리 평균 가격이 2.6배가량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저가 폰의 수요와 출시, 유통이 미미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폰만 놓고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평균 9만 2천 원 정도 비쌌습니다. 이제는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보다 단말기 요금이 더 비싸다. 단말기 가격의 적정성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그 소비 패턴을 정립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제조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폰을 선호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국내 단말기에는 DMB 기능이 탑재되고 충전기가 포함된다는 걸 고려하면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살인개미로 불렸던 붉은 불개미가 부산항에서 발견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왕 불개미의 행방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된 방역 작업으로 이 붉은 불개미가 모두 사멸한 걸로 잠정 결론 내리고 내일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현승훈 기자입니다. 조사원들이 개미 유도제가 들어있는 트랩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화물 외벽도 꼼꼼히 살핍니다. 연휴 마지막 날 환경부 산림청 외부 전문가 등을 대거 투입해 간만부두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두는 물론 인근 배우지에서도 진행된 최종 점검에서 붉은 불개미의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열흘 이상 계속된 방역으로 지난달 발견된 붉은 불개미는 모두 사멸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상시 예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소독 조치랑 예동 제한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만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래 생물의 반입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장기간 조사와 방역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년 이상 걸려서 방제를 마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성급하게 1, 2년 내에 끝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일 붉은 불개미에 대한 예방 계획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NN 현승훈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정치권에선 정치 사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 통신 자료를 수사당국이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건데 이에 여권은 지난 정권의 어두웠던 과거부터 되돌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 제공 확인서입니다. 군과 검경에서 6차례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건 지난 8월 2차례입니다. 홍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 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보복 대책특위를 구성해 현 정부의 신적폐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불법적인 조회가 있었다면 책임져야겠지만 이전 정부 때 사안이 대부분이라 따져볼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정부를 흠집내기 전에 전 정권의 흑역사를 되돌아보라며 정치보복 핑계로 적폐청산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MB정부 당시 국정원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 의혹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 민주 질서를 유린하고 국익을 손상시킨 이명박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추석 민심을 각각 적폐청산과 신적폐로 내세운 여야의 전국 공방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외환 위기 같은 비상 국면에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계약을 통화 스와프라고 합니다. 8년 전 우리가 중국과 맺은 통화 스와프가 내일 만기일인데 사드 배치 여파로 재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상대국에 자기 나라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통화 스와프는 금융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한중 양국은 2009년 56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2014년 3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일본과 맺은 통화 스와프가 만료된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맺은 통화 스와프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내일로 만기가 다가온 계약을 재연장할지를 두고 두 나라 통화 당국은 실무 협상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건 두 나라 지도부의 결정뿐인데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계속된 터라 재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재연장의 무게를 싣고 간간히 협상의 중요성을 언급한 우리 측과 달리 그동안 중국은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0.1%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유동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가 연장이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내일 만기 후에도 협상이 이어질 수 있으며 당장 금융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와중에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재연장이 무산될 경우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 혹시 국어사전 찾아보시나요? 요즘은 종이 사전을 한 장 한 장 넘기기보단 온라인 사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국어사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힘을 불어넣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과 그 제자들이 손으로 적어 만든 첫 국어사전의 원고입니다. 페이지마다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표시하고 일일이 종이를 잘라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말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맞서 문화적 독립운동을 벌인 겁니다. 사전의 원고를 일본에 빼앗기기도 했지만 광복과 함께 마침내 우리말로 된 최초의 한글 국어 대사전이라는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글학회는 1947년 첫 권을 펴낸 뒤 한국전쟁을 거쳐 1957년에서야 우리말 큰 사전 6권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국어사전은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해마다 수준별, 기능별로 20여 종의 국어사전이 쏟아져 나왔고 1999년에는 표준 국어 대사전이 발간됐습니다. 하지만 전자사전에 이어 사용자들이 함께 만드는 온라인 사전까지 등장하면서 한글 발전의 밑거름이 된 종이사전의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한글과 사전 전문가들은 연구와 검증이 부실한 온라인 사전 전성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 많은 데이터들의 맥락이 없는 상태라는 거.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개별 항목의 내용이 옳은지 아른지는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죠. 3,000개 넘는 언어가 있지만 자국어에 문자와 사전을 모두 가진 나라는 20곳밖에 없을 정도로 한글은 특별합니다. 한글학계는 광복 73주년인 내년 한글과 사전 특별전시를 시작으로 국어사전의 새 역할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롯데가 NC를 1대0으로 꺾고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선발 레일리부터 마무리 손승락까지 마운드의 힘으로 웃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6월 이후 10연승 행진을 이어온 롯데 에이스 레일리는 가을 잔치에서도 돋보였습니다. 볼 끝이 살아있는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NC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6회 레일리가 NC 나성범의 부러진 방망이에 발목을 맞고 출혈 때문에 교체되는 변수가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롯데의 후반기 반전을 이끈 구원 투수진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판한 박진형과 부상을 딛고 8년 만에 가을 잔치에 나선 조정우, 세이브왕 손승락이 뒷문을 완벽하게 잠그며 한 점차 리드를 지켰습니다. 롯데 타선은 1, 2차전 동안 득점권에서 15타수 무안타로 부진했지만 2회 노아웃 만루에서 문규현의 병살타 때 어렵게 결승점을 얻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2차전을 1대0으로 이긴 롯데가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기분 좋은 떨림이랄까, 다시 이렇게 한번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NC는 선발 장현식이 최고 시속 151km의 강속구를 앞세워 7회까지 1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타선이 막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팀은 모레 창원으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릅니다. 롯데는 송승준, NC는 맨쉽을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다음 주 국내에서 열리는 PGA 투어 CJ컵 우승 트로피가 공개됐습니다. 참가자들의 이름을 한글 활자로 새겼는데 한글날과 잘 어울리네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에 강원 영동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지방에 최고 60mm로 가을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방에서도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수요일 낮부터 부쩍 쌀쌀해지면서 한낮에도 21도에 머물겠고 목요일에는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낮부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 낮 기온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한글은 세상을 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유산인 한글이라는 그릇이 깨지거나 또 상처나지 않게 앞으로 더 아끼고 또 갖고 가야겠습니다. 자, 열흘 동안의 가을방학, 그 마지막 밤 편안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